저는 아버지 없이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하는 엄마한테 해주세요. 서울대 입학식장, 선글라스에 캐주얼 차림으로 변장한 재벌 회장 앞에서 신입생 대표가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재벌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18년 전 임신한 아내에게 무릎 꿇고 기다려달라 해놓고 뒤에서는 이혼 서류를 준비시킨 남자. 30억 위자료와 강남 아파트를 거부하고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낸 여자.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돈 한 푼 쓰지 않고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날 아버지와 아들이 18년 만에 처음 마주섰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재벌 가문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입학식장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선글라스에 캐주얼 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선 수행비서 오 팀장만은 연신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오 팀장, 잘 찍어라. 단상 위가 잘 나오게. 강태준이 선글라스 너머로 단상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 팀장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신입생 대표 강시우가 선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목소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인파 사이로 한 청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우였습니다. 시우는 오 팀장의 수상한 촬영을 먼저 알아챘고 그 옆에 선 남자의 선글라스 너머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터넷 뉴스에서 수십 번 들여다본 얼굴이니까요. 시우가 태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지만 시우의 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하는 엄마한테 해주세요. 시우가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태주는 뻗으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 팀장이 조심스럽게 태준의 팔을 잡았지만 태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에게 달려온 윤서진이 아들의 팔을 잡으며 가자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잠깐 느티나무 쪽을 스쳤지만 서진은 애써 시선을 돌리고 시우의 등을 밀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올라탄 태준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냐? 네, 회장님. 단상 위 모습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오 팀장이 조수석에서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태준은 화면 속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관악산을 벗어나 강남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18년 전 산부인과 신생아실 유리창 앞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잠들어 있던 아기 그 유리창 앞에 서서 한 손에는 갓 서명한 한강건설 인수계약서를 다른 한 손에는 아내 서진이 건넨 초음파 사진을 쥐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요. 그의 한강그룹은 풍전등화였습니다. 부친 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경영권 승계 구도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숙부 강태식이 보수파 이사진을 규합해 이사회에서 태준을 밀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본가 어머니가 태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태준아, 재벌가 사돈을 들여야 지분을 모을 수 있어. 서진이와는 정리해라.
어머니, 서진이가 임신 중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라는 거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더 복잡해져.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혼은 안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태준의 의지를 비웃듯 조여왔습니다. 숙부 측이 이사회에서 전무직 해임 안건을 들고 나왔고 태준이 추진하던 건설사 합병은 사동가의 지분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임신 8개월의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경영권만 잡으면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올게. 서진이 태준의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진은 태준의 서재 책상 위에서 법무팀 발신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초안, 위자료 산정 내역, 그리고 양육권 포기 조항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다려달라던 남편이 동시에 법무팀에 이혼 서류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 앞에서 서진은 한동안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태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육권 포기 조항 위에 빨간 펜으로 굵은 줄을 긋고 여백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서진이 수정한 서류를 서재에 돌려놓았습니다. 태준이 그 빨간 글씨를 발견한 것은 서진의 출산을 2주 앞둔 날이었고 태준은 아내의 필체를 알아보는 순간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출산 전에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준 측이 내민 30억 원의 위자료와 강남 아파트를 서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어. 이혼 절차를 맡은 변호사 정영기가 서진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양육비는 어머니의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이걸 거부하시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서진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놓았습니다. 월 500만 원, 그것만 받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포기합니다. 서진이 시우를 낳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친 서진은 생후 한 달 된 시우를 안고 봉천동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와 분유통이 전부였습니다. 법원 앞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태준이 주차장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서진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밤에는 산후조리원 야간 도우미로 이중 근무를 뛰었고 시우를 맡길 곳이 없어 병원 후배 김소연의 어머니에게 야간 타가를 부탁했습니다. 태준이 매달 보내는 500만 원을 서진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우 이름으로 만든 예금 계좌에 그대로 넣어두고 자신의 월급 280만 원으로만 생활을 꾸렸습니다. 언젠가 시우가 어른이 되면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돈은 너의 아버지가 보낸 거라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서진 자신도 몰랐습니다. 태준은 이혼 1년 만에 건설재벌 최 회장의 딸 최유라와 재혼했습니다. 한강그룹과 최 씨 가문의 건설 사업이 합쳐지면서 그룹 매출이 2배로 뛰었고 숙부를 완전히 밀어내고 재계 10위권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는 조용한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시우의 어린이집 입학부터 초등학교 배정까지 모든 기록을 분기마다 보고해라. 서진은 봉천동 반지하에서 시작해 6년간 야간 수당과 명절 특근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4천만 원으로 관악구의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시우에게 처음으로 자기 방을 만들어준 날 서진은 텅 빈 방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실은 시우도 모릅니다.
시우는 학원 하나 다닌 적 없이 서진이 야근해서 돌아온 새벽 식탁에서 가르치는 공부만으로 초등학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야?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시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랑 둘이야.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우가 어머니 서랍 속에서 통장을 발견한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찍힌 입금 내역, 보내는 사람, 이름에 적힌 강태준 세 글자. 시우가 통장을 들고 서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강태준이 누구야? 서진이 시우를 식탁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혼을 한 사실, 그리고 양육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는 것까지. 그날 밤 시우는 방문을 잠그고 강태준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쏟아지는 재벌 회장의 사진들, 재혼 기사, 화려한 행사장 사진, 관악구 빌라의 좁은 방에서 그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시우는 밤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가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떠놓았습니다. 엄마, 응, 나 서울대 갈 거야. 그 사람 돈 없이도 된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서진은 대답 대신 시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4년 시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상위 0.1%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2024년 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학식장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를 마주한 것입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관악산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있고 이틀 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태준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을 화면 가득 띄워놓고 태준은 시우의 얼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실내복 차림으로 들어서며 모니터를 힐끗 보았습니다. 화면 속 단상 아래 시우를 올려다보는 서진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라의 입꼬리가 가늘게 내려갔습니다. 시우라는 아이한테 신경 쓰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태준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해. 준혁이 아버지가 딴 집 아들 사진을 서재에 띄워놓고 있는데. 태준이 모니터를 껐습니다. 유라는 꺼진 화면에 비친 태준의 표정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유라가 나간 뒤 태준은 책상 서랍 안쪽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이 분기마다 올린 보고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전교 1등 상장 사본, 중학교 과학경시대회 수상 내역, 고등학교 모의고사 전국 석차표. 태준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한 게 이것뿐이야. 돈 보내고 기록 모으고. 같은 시각 서울대 기숙사 2인실에서 시우가 침대에 걸터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에게 내뱉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야, 강시우. 맞은편 침대에서 룸메이트 정혜민이 과자 봉지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입학식 때 뒤쪽에서 너 찍던 아저씨 누구야? 경호원 같은 사람까지 있던데. 시우가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 짧게 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혜민이 과자를 씹다가 시우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혜민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갈라서는 걸 겪었고 저런 표정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혜민은 더 묻지 않고
과자 봉지를 시우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한강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부회장 박재홍이 프로젝터 화면을 띄우며 하반기 신사업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 수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태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채 창밖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홍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태준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사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태준에게 쏠렸고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속해. 회의가 끝난 뒤 박재홍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요즘 사적인 일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아닙니까? 태준이 펜을 내려놓으며 박재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니가 걱정할 일 아니야. 걱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이 딴 생각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태준이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충고는 고맙지만 선은 넘지 마라. 박재홍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입꼬리에 알 수 없는 웃음이 스쳤습니다. 박재홍은 30년간 태준의 부친과 태준을 보좌하며 부회장까지 올랐지만 최근 반도체 소재 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신이 주도해온 화학 부문의 예산이 깎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보다 15년이나 어린 전략팀장 손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넘어가는 꼴을 매일 눈앞에서 보면서 박재홍의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한편 유라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강남 사교계의 정보통인 이정아를 청담동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정아야, 부탁이 하나 있어. 유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있어. 지금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 아들은 서울대 몇 학번인지까지 전부 알아봐줘. 이정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사람 회장님 전 부인 아니야. 그래. 알아봐 줄 수 있어, 없어? 이정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줘. 수일 뒤 이정아가 유라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진의 근무처, 관악구 빌라 주소, 시우의 학번과 기숙사동 번호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넘기는 손은 차분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재혼 17년간 쌓아 올린 한강그룹 안주인의 자리, 친정 최 씨 가문이 보유한 한강그룹 지분 8%, 아들 준혁의 미래. 태준의 첫째 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유라가 서류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같은 무렵 서진은 병원에서 4월 인사이동으로 중환자실 수간호사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2배로 뛰었지만 서진의 얼굴색은 날마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태준을 본 뒤로 가슴이 답답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후배 소연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 얼굴색이 진짜 안 좋아요. 소화기내과 예약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우 첫 학기가 좀 안정되면 그때 받을게. 지금은 안 돼.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이 10년 넘게 야근과 주말 특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은 뒷전으로 밀어온 걸 소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서진 몰래 같은 층 소화기내과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희 수간호사 선배님 상태가 걱정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시면 검진 한 번만 권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자연스럽게 해볼게. 한남동 자택, 저녁 식탁에서 유라가 준혁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16살 준혁이 젓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이혼 전에 낳은 아들이 있어. 올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준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형이 있다고. 그걸 이제 말해. 알려줄 때가 안 됐었어. 지금은 네가 알아야 할 때야. 준혁이 밥을 더 뜨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강시우를 검색했습니다. 시우의 계정에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악산 등산 사진, 도서관 자습 인증, 어머니와 찍은 작은 식당 셀카가 전부였습니다. 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인 준혁에게 이 소박한 기록들은 오히려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런 데서 서울대 수석이라고. 준혁이 휴대폰을 베개 위에 던지며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과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뒤엉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월 초 주말, 준혁은 친구 2명을 데리고 서울대 캠퍼스에 나타났습니다. 학생회관 카페에서 시우를 발견한 준혁이 테이블 앞에 턱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강태준 회장 아들이지. 재벌 아들이 왜 기숙사에서 살아? 시우가 커피잔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할 말이 그것뿐이면 돌아가. 준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혁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고 친구들의 팔을 잡아 끌며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혜민이 준혁 일행이 나간 뒤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아까 그 애 누구야? 교복 입은 거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몰라. 시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커피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가 기숙사에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재혼해서 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거실 선반 위 상자를 열었습니다. 2007년자 경제지 한강그룹 강태준 회장, 건설재벌 최 회장 딸과 재혼 기사와 2008년 강태준 회장 등남 기사가 오려져 있었습니다.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시우에게 설명해야 할 날을 위해 서진이 모아둔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 팀장이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준혁 도련님이 주말에 서울대에서 시우 군을 만났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준이 서재로 준혁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 준혁이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숨겼잖아요. 저한테는 형이 있다는 것도 말 안 해줬으면서. 태준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재 문밖 복도에서 유라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시우를 그 아이라고 부르는 목소리, 준혁을 다그치면서도 시우 편을 드는 뉘앙스를 유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룹의 미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홍에게 보내는 첫 번째 문자였습니다. 청담동 프라이빗 멤버십 레스토랑 별실, 유라와 박재홍이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잔 너머로 박재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유라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박재홍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부회장님,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 시우를 들이는 순간 이 그룹은 쪼개져요. 부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박재홍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태준의 아버지와 태준을 보자하며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요즘 박재홍의 속은
쓰디 쓴 약을 삼킨 것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키운 화학 부문 예산이 반도체 쪽으로 깎여나가고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전략팀장이 회장 바로 옆에서 판을 짜는 꼴을 매일 봐야 했으니까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시우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이면 그룹은 분열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사회를 움직이겠습니다. 유라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회장 자리가 아닙니다. 화학부문 독립 경영권, 그리고 이사회 의장직,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유라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친정 지분 8%를 부회장님 편에 실어드릴 테니 준혁이 앞날을 보장해 주세요. 그룹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박재홍이 와인잔을 들어 유라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별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주 어느 날 한강그룹 홍보실에 익명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 이혼 전 낳은 아들이 있으며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이라는 내용이 주요 경제지 세 곳과 포털 뉴스 데스크에 동시에 뿌려졌습니다. 시우의 학번, 학과, 기숙사 동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린 정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처가 박재홍의 측근인 전략기획실 이상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퍼지기 시작한 첫날, 시우의 이름과 얼굴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서울대 캠퍼스가 술렁였고 강의실에 들어서는 시우에게 수십 개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시우는 교수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오전 수업을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기숙사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민이 책상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기사 봤어. 시우가 침대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네가 수석 합격한 건 변하지 않아. 혜민이 시우의 어깨를 한번 톡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사에 내 학번이랑 기숙사 동번호까지 나와 있어. 이건 밖에서 캐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안에서 흘린 거야. 시우가 고개를 들어 혜민을 보았습니다. 안에서라니. 한강그룹 안쪽이라는 거지. 저널리즘 수업에서 배운 건데 이 정도 정보가 동시에 세 군데 매체로 나가려면 내부에 뿌린 사람이 있어야 해. 시우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한강그룹 본사에서 태준이 긴급 홍보 대응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홍보팀장이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입장문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박재홍이 손을 들어 홍보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회장님 직접 제가 없이 공식 입장문을 내면 안 됩니다. 부회장으로서 지시합니다. 회장님 결재가 나올 때까지 입장문 발표를 보류하세요. 홍보팀장이 박재홍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재홍이 형 말이 맞아. 서두르면 안 돼. 좀 더 상황을 보자. 그 한마디에 홍보팀의 손발이 묶였습니다. 기사가 나온 뒤 24시간 안에 공식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기사는 경제지에서 종합지로, 종합지에서 연예 매체까지 번져 포털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틀째 태준이 뒤늦게 법무팀에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우의 실명과 학과, 서진의 근무병원과 직급, 심지어 서진이 사는 관악구 빌라 주소까지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정문의 기자 6~6명이 진을 쳤습니다.
병원 총무과가 서진의 퇴근길을 후문으로 바꿨지만 프리랜서 기자 한 명이 후문까지 따라왔습니다. 윤서진 간호사님, 한강그룹 강태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 없이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서진이 벽을 짚으며 몸을 기울이자 뒤에서 소연이 달려와 서진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소연이 서진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진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시우한테는 말하지 마. 소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바로 소화기내과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수간호사 선배님이 몇 달째 살이 빠지고 있어요. 복통도 작고 소화불량에 어제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증상이면 빨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 담도 쪽 문제일 수 있어. 소연이 서진에게 전했지만 서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시우일이 좀 가라앉으면 받을게. 소연이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간호사실을 나갔습니다. 시우는 소연에게서 서진이 기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우가 휴대폰을 꺼내 한강그룹 비서실 대표 번호를 눌렀습니다. 18년 만에 거는 첫 전화였습니다. 오 팀장이라는 분 바꿔주세요. 전화를 받은 오 팀장에게 시우가 쏟아냈습니다. 당신네 때문에 엄마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관심을 끊으세요. 입학식에는 왜 나타난 겁니까? 오 팀장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우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태준에게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태준은 회장실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오 팀장에게 시우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시우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서진이 태준에게 18년 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를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 그 아이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기사는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수습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기사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해 법무팀에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비서실과 인사팀의 정보 접근 기록을 추적하던 중 조사 대상 목록에 박재홍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태준이 목록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홍이 형을 넣어. 30년을 같이 한 사람이야. 빼라. 법무팀장이 펜을 멈추며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빼라면 빼. 박재홍이 목록에서 빠지면서 측근 이상무의 이메일 발신 기록까지 조사 범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법무팀은 결국 외부 흥신소를 통한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놓았고 태준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적이 30년간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회에서 박재홍이 준비해둔 긴급 안건을 꺼냈습니다. 기사 게재 이후 일주일 새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 3곳에서 공식 우려 서한이 접수되었고요.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회장님의 대외 활동을 이사회 사전 승인제로 전환하는 임시 조치를 제안합니다. 사회이사 5명 중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준이 테이블 위 자료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경영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민이 전해준 준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숨긴 거잖아요.
준혁도 아버지에게 뭔가를 숨겨진 채 살아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우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책상 위 중간고사 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한남동 자택이 아니라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시우가 태어난 산부인과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아 간판이 내려간 건물 1층을 태준이 차 안에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시우를 안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시우의 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가 내려왔습니다. 태준이 오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관악구로 간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준은 수행 차량 대신 렌터카를 직접 몰고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서실 보고서로만 확인해온 주소였지 한 번도 직접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빌라 앞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운 태준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인 신발 2켤레. 서진의 다른 간호사 신발과 시우의 깨끗하지만 값싼 운동화. 태주는 한남동 자택 현관에 줄지어 놓인 명품 구두들이 떠올라 눈을 감았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서진이 가방을 메고 나오다가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문 앞에 서 있을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돌아가. 서진이 태준을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서진아. 태준이 서진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시우한테 사과할 기회만 한 번 줘. 태준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서진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더니 서진이 오른쪽 배를 움켜쥐며 현관 문틀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진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아. 태준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놓아. 서진이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망설이지 않고 서진을 부축해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병원 간다. 필요 없다니까. 당신 지금 혼자 서지도 못해. 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15분 뒤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태준 앞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끝내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태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보호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 태준이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사이 서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지인이에요. 서진이 보호자란에 직접 펜을 들어 아들 강시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태준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서류 한 장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대기실 구석에서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한테 연락해라.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다고. 전화를 끊고 태준이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아기내과에서 간담도 전문 외과의인 이 교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환자분의 지인입니다. 이 교수가 잠시 태준을 살피더니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담관 쪽에 2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지만 영상을 보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때 후배 소연이 허겁지겁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선배가 응급실에 왔다고 해서 누가 모셔온 거예요. 소연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태준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소연이 태준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 선배가 지난 몇 달 새 몸무게가 7kg나 빠졌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시우 첫 학기 때문에 검사를 계속 미루셨어요.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8년 동안 자기 몸 하나 안 돌보고 시우만 키워온 겁니다. 소연의 말에 태준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은 태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분 뒤 시우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태준이 서 있는 것을 본 시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내 어머니를 내가 모셔왔다. 담간에 혹이 의심된다고 한다. 시우의 얼굴에서 날이 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동자에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지나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검사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서진이 시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습니다. 내 입학 첫 학기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시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18년간 모든 고통을 혼자 삼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시우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담도 전문 외과의 3명 스케줄 확인하고 서진 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내 개인 돈에서 꺼내. 회사 법인 자금은 한 푼도 쓰지 마. 비서실 예산도 법인 차량도 안 돼. 이동은 렌터카로 사람이 필요하면 내 돈으로 따로 고용해. 오 팀장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회사 자원의 개인 사용 문제가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태준의 전화 내용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진의 손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단단히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가 시우와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담간에 생긴 혹은 2기 초반입니다. 다행히 지금 위치가 수술로 잘라낼 수 있는 단계이고 3주 안에 수술하면 5년 안에 재발 없이 지낼 확률이 절반을 넘습니다. 시우가 주먹을 꽉 쥐며 이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시우에게 작은 혹이라 금방 나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시우는 어머니 앞에서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병원 옥상에 올라가 관악산이 보이는 난간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개인 번호 좀 알려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시우가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연락처 이름에 강태준이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아버지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의 입원 기간 동안 소연이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서진이 병상에서도 중환자실 후배들에게 전화로 업무 지시를 내리려 하자 소연이 서진의 휴대폰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은 환자로 누워 계세요. 병원 일은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서진이 소연을 올려다보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나 진짜 어떡하냐. 이틀을 더 고민한 끝에 시우가 병원 1층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우가 아버지에게 거는 생애 첫 전화였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받아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를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엄마를 위한 선택이에요. 수술이 끝나면 다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시우가 전화를 끊고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시우는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 1시에 병원에 도착해 밤 9시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혜민이 빠진 시우 대신 강의를 녹음하고 과제 자료를 매일 정리했습니다. 혜민 자신이 부모 이혼 뒤 학교에서 혼자 버텨야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틀 전 밤 시우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맞은편 끝에 검정 코트를 걸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서서 병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시우는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터넷 뉴스에서 수십 번 봐온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진 한 사람의 뒷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남았습니다. 새벽 4시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 팀장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준비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은 채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오후 시우가 병실에서 서진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룸메이트가 괜찮은 애야. 혜민이라고 과자를 맨날 나눠줘. 그래. 좋은 친구 사귀었네. 학교 식당 제육볶음이 생각보다 맛있어. 네가 제육볶음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맛있지. 서진이 웃었습니다. 시우가 병실을 나간 뒤 서진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결과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잘못되면 시우가 혼자 남는다는 것. 그것만이 서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시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혜민이 정리해준 강의 노트를 가방에 넣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서진 옆에 걸터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서진이 웃었지만 수술복 소매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연이 수술 전 처치를 위해 병실에 들어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이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잘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진이 소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시우가 밥을 안 먹고 다녀. 수술 끝나면 네가 좀 챙겨라. 소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서진의 머릿속은 아들의 끼니에 가 있었습니다. 이동 침대가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에 시우와 소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꼼짝도 하지 않았고 소연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0분 뒤 대기실 반대편 끝 의자에 태준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살짝 돌려 태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소연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 시우에게 건넸지만 시우는 손을 젓고 받지 않았습니다. 4시간을 넘기자 시우가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술 중간에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의료진한테 방해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태준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우가 걸음을 멈추고 수술실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소연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15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혹을 깨끗하게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가장자리에 남은 것이 없고 주변 부위 16곳을 확인했는데 번진 게 없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시우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시우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시우와 태준은 서로 우는 모습을 시야 끝에서 확인하면서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6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의 생사를 두고 같은 간절함을 품었던 시간은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린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시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이 교수님이 깨끗하게 다 잘라냈대. 서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시우가 웃음을 터뜨리며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야. 서진의 시선이 시우 너머 병실 입구에 서 있는 태준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서진의 눈이 다시 시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3주간 시우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1시에 병원에 도착해 밤 9시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혜미는 강의 녹음뿐 아니라 조별과제에서 시우의 분량까지 대신 해주었고 담당 교수 2명이 사정을 알고 과제 기한을 늘려주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밤 9시 이후 시우가 기숙사로 돌아가고 서진이 잠든 시간을 골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남동 자택 근처 식당에서 직접 포장해온 단호박죽과 시우를 위한 도시락을 병실간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비서편이 아니라 태준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직접 들고 올라가서 직접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음식의 출처를 서진도 시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2주째 되는 저녁 시우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원에 머물다가 매점에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사서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막 도착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식당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시우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자. 시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5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후문 앞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떡볶이 2그릇과 김밥 1줄을 시켰습니다. 대화는 짧은 문답이 전부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조치료 일정은 어떻게 잡으셨대? 수술 부위가 안정되면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중간고사 범위는 어디까지야? 경제학 원론은 6장까지요.
18년 만에 함께한 첫 식사. 태준이 떡볶이를 집는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우는 그 떨림을 보고도 모른 척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서진이 퇴원을 앞둔 날 시우가 병실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간이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식당, 항상 같은 메뉴. 서진이 좋아하는 단호박죽, 시우가 좋아하는 소불고기 도시락. 시우가 영수증을 내려다보다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병원에 와서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갔어.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시우가 손을 멈추고 서진을 보았습니다. 18년 만에 서진의 입에서 태준에 대해 원망이 아닌 말이 나온 것은 이 한마디가 처음이었습니다. 시우는 아무 대꾸 없이 짐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시우는 핸드폰의 아버지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퇴원 당일 태준이 서진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태준을 피하지 않고 침대에 앉은 채 마주 보았습니다. 수술비하고 병원비는 시우 이름으로 넣어두었던 양육비에서 갚을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시우 거야. 시우가 쓰게 해줘.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고함도 냉담함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첫 대화였습니다. 시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학과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성적표가 나온 날 시우는 서진에게 먼저 보여준 뒤 사진을 찍어 태준의 번호로 보냈습니다. 사진만 한 장, 글자는 한자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 팀장에게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어 시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옆에 성적표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돌잔치 케이크 앞에 앉은 아기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 사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표. 18년간 사진으로만 봐온 아들이 처음으로 직접 무언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재 불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시우가 관악구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앉아. 서진이 미역국을 떠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그리고 가끔 밥같이 먹어도 된다. 시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며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괜찮아. 괜찮으니까 말하는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미역국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서진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퇴원 후 일주일간 혼자 고민했다는 것은 시우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태준이 서재에서 답장을 쓰고 지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를 지우고 고맙다를 지우고 보고 싶었다를 지우고 10분을 그렇게 보낸 뒤 태준이 보낸 답장은 2글자였습니다. 된다. 시우와 태준의 첫 약속이 잡힌 바로 그 주 월요일 아침, 한강그룹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회이사 장경호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전처의 병원비를 개인 자산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하나 비서실 소속 직원이 근무 시간 중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회사 자원의 사적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고발장에는 오 팀장의 업무일지 사본과 비서실 차량 배차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냈고 렌터카를 빌렸고 사람도 따로 고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 팀장이 근무 시간에 서진 관련 연락을 처리한 기록을 잡아내려 문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발장을 설계한 것은 유라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였고 그 배후에 박재홍이 있다는 사실은 감사위원회도 태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차원의 내부 감사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당일 오후 경제지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전처 치료비 논란에 이사회 내부 감사 착수. 이틀 만에 한강그룹 주가가 4% 넘게 빠졌습니다. 기관 투자자 두 곳이 전략팀장 김재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분간 추가 지분 매입은 보류하겠습니다. 김재원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우호 지분 31%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준이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우는 기숙사에서 포털 뉴스를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전처한테 돈 퍼주는 재벌, 사생아 뒷바라지에 회사 돈 쓰는 회장. 시우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습니다.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태준은 그 한 줄을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시우가 약속을 취소한 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성적표, 분식집에서 함께 먹은 떡볶이, 아버지에게 건넨 모든 접점이 결국 아버지에게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시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숙사 옥상에서 시우가 난간에 등을 기대고 혜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인생에서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아. 혜민이 과자 봉지를 내려놓고 시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정할 일이지. 내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 네가 사라지면 그 아저씨는 18년 전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들 사진이나 서랍에 모으면서 혼자 후회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시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민이 시우의 어깨를 한번 치며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네가 도망치면 내 엄마가 18년 동안 버텨온 것도 의미 없어지는 거야. 같은 주 서진이 관악구 빌라에서 요양하던 중 갑자기 고열이 올랐습니다. 보조치료 2차 약의 부작용으로 몸속 백혈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체온계가 38도 5분을 넘기자 소연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 교수가 응급실에서 시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면역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서 2주에서 3주간 입원해야 합니다. 약 용량을 조절하면 나아질 겁니다. 시우가 다시 학교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서 서진이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시우야. 이전에는 금방 나을 거다라고 말하던 서진이 이번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우는 그 한마디에서 어머니 상태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시우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트 제출 기한을 2건이나 놓쳤고 교수의 면담 권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무게가 3kg 빠졌습니다. 서진이 병상에서 간병 온 시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네가 이러면 엄마가 더 아파. 학교에 가 있어. 시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재홍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 청구했습니다. 안건은 경영 신뢰 회복을 위한 회장직 신임 투표였습니다. 박재홍이 확보한 사회이사 3명의 서면, 동의와 유라 친정 최씨 가문 지분 8%의 위임장을 합치면 태준을 끌어내리는데 필요한 표의 거의 다는 숫자였습니다. 유라가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네가 한강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되는 거야. 준혁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자리를 원한 적 없어. 유라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나는 그런 거 원한 적 없다고. 유라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돌리고 다음 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방에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시우 그 형 진짜 대단하다. 엄마 병원에 매일 가면서 학점 4.3이다. 준혁이 화면을 내려다보며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성적과 방향 없는 생활을 엄마 기대 탓으로, 아버지 무관심 탓으로만 돌려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내부감사와 임시주총이라는 이중 공격 앞에서 한정수를 만났습니다.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한정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 쪽 이사회에서도 한강그룹 지분 들고 있는 거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어. 우호 지분은 유지하마. 하지만 밖에서 나서서 너를 밀어주는 건 당분간 어렵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태준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전략팀장 김재원이 기관 투자자 동향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주총 당일 출석 비율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박 부회장 측이 소액주주 위임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오 팀장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시우한테 가는 기사도 악성 댓글도 사라지겠지. 오 팀장이 몸을 돌려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물러나시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박 부회장이 자리를 잡으면 시우 군과 서진 씨를 지켜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기자들은 쫓겨난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기사를 새로 쓸 겁니다.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오 팀장이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 군, 회장님께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시우가 기숙사 책상 앞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시우가 택시를 타고 서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잠이 얕아진 서진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서진 곁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도 될까? 서진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고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진이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아 의자에서 잠든 시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우야, 일어나. 시우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 엄마가 싫어하잖아. 서진이 시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 부탁이다. 엄마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 네가 혼자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병보다 아파. 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기자들은 더 많아져. 그건 현실이야. 시우가 서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8년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우가 전화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라.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어야 엄마도 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태준이 수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우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전략팀장 김재원과 법무팀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소액주주들에게 직접 서한을 쓰겠다. 김재원이 펜을 멈추며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전례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야기까지 공개하시면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류드립니다. 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야. 오늘 안에 배포한다. 태준이 직접 쓴 서한은 3장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18년 전 가족을 버린 과거를 적었고 뒷부분에는 한강그룹의 앞으로 5년 경영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재단 설립.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경영 성과로 보답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김재원이 서한을 읽고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회장님. 태준이 서한 끝에 서명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검이 아니면 방패도 없어. 서한이 한강그룹 홈페이지와 주요 경제지에 동시에 올라간 당일 한강그룹 소액주주 연대 대표 박미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개인 문제와 경영 능력은 별개입니다. 지난 10년간 주당 수익 성장률을 보십시오. 경영진 교체는 주주 이익에 반합니다. 인터넷에서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는 재벌 회장이라는 글이 퍼져나갔습니다. 태준이 서한에 적어 넣은 구체적 실적 수치가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취임 후 매출 3배 성장, 부채 비율 40% 감소, 5년 연속 배당 증가. 이 사람이 나가면 내 주식이 떨어진다. 현실적인 계산이 여론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 2곳이 현 경영진 유지를 권고했고 박재홍이 잡아두었던 사회이사표 중 2명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해임한 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박재홍이 마지막 카드를 들고 경기도 용인의 최씨 가문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유라의 오빠 최연철이 응접실에서 박재홍을 맞았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현철 회장님, 한강그룹 주총에서 최씨 가문의 추가 지분 동원이 필요합니다. 최연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박재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가문까지 끌어들여서 재계에서 망신을 시킬 작정입니까? 한강그룹 주가가 더 빠지면 우리 8%도 손해입니다. 박재홍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연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박재홍이 나간 뒤 최연철이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이 이상 일을 키우면 친정에서도 손을 떼겠다. 알아들어. 전화가 끊기고 유라가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임시주총 3일 전 태준이 한강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박재홍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선대 회장의 비서로 일하던 시절 매일 점심을 먹던 곳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홍이 형. 박재홍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회에서 쓰던 자네가 아니라 30년 전에 호칭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형이 화학 부문에서 밀려나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 내가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풀 줄은 몰랐어. 박재홍이 난간을 잡으며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자네가 시우를 버린 것처럼 나도 자네를 버린 것뿐이야. 자네는 가족도 동료도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사람이었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 나는 형한테도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 박재홍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을 예상했는데 인정이 돌아오자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한테 소송을 걸거나 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어. 대신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자진 철회하고 명예롭게 퇴임해. 퇴직금 전액하고 화학 부문 자문역 3년 계약을 보장하마. 박재홍이 태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옥상 정원의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박재홍이 정원 벤치에 털썩 앉더니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온 사직서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재홍이 사직서를 태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니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 거야. 태준이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박재홍의 자진 퇴임과 해임안 철회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경영 신임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고 출석 주주의 87%가 찬성했습니다. 태준이 총회장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강그룹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저는 18년 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쳤던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병실에서 서진과 시우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 순간 서진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진이 시우에게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채널 돌려라. 시우가 리모컨을 받아 채널을 돌리면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서진의 병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도 선물도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둘째 아들 강준혁입니다. 서진이 준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시우 형한테 못되게 한 거 죄송합니다.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복 차림의 16살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보호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라. 준혁이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직요. 오후에 병실에 도착한 시우가 준혁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진이 시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사해라. 내 동생이다. 시우가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 먹었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서진이 자기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 똑같은 말투. 그걸 알아차린 건 준혁뿐이었습니다. 4월 학생회관 카페에서 서로를 노려보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병실 안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가 한남동 자택에서 준혁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주총 패배, 친정의 경고, 그리고 아들마저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서진의 병원을 찾아간 것. 유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세 가지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17년간 지키려 한 것이 아들의 미래가 아니라 한강그룹 안주인이라는 자기 자리였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돌려 태준을 보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도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유라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냉소적으로 받아칠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17년간 이 남자가 자기에게 이런 식의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시우가 나타나면 준혁이랑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았어.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방어벽 없이 서로의 속을 꺼내놓은 밤이었습니다. 서진의 보조치료가 3차까지 마무리되고 몸 상태가 회복되면서 퇴원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2차 때 부작용은 약 용량을 조절해서 해결했고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 2년간 재발이 없으면 그때 안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시우를 보았습니다. 이제 내 밥이나 챙겨라. 퇴원 전날 저녁 태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퇴원하고 요양할 곳이 필요하면 어디든 마련하마. 집에 도우미를 보내도 되겠냐?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해. 도우미도 필요 없어. 서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가끔 시우랑 밥 먹는 건 허락할게. 태준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겨우 2글자를 꺼냈습니다. 고맙다. 태준이 병실을 나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병원 현관까지 따라 나온 시우가 태준의 등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보고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태준이 이번에는 10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된다. 두 사람이 병원 현관 자동문 앞에서 어색하게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웃었습니다. 현관 유리에 나란히 비친 두 사람의 옆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소연이 옆에 간호사 동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옆모습 너무 닮았다. 첫 번째 토요일 서울대 정문 근처 좁은 골목의 냉면집에서 태준과 시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은 양복 대신 캐주얼 셔츠를 입고 수행원 없이 혼자 왔습니다. 뭐 먹을래? 물냉면이요. 나도 같은 걸로. 면이 나오기 전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우야, 18년 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줄게. 한 가지도 빼지 않고. 시우가 물컵을 내려놓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뒤 숙부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 것, 본가 할머니가 이혼을 승계의 조건으로 내건 것, 엄마에게 기다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놓고도 뒤에서 법무팀에 이혼 서류를 준비시킨 것, 엄마가 그 서류를 발견하고 양육권 조항에 빨간 펜을 그은 것, 그리고 엄마가 출산 전에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것까지. 시우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냉면이 나왔지만 면발을 가위로 자르지도 않은 채 끝까지 들었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면서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 찾아가면 엄마 자존심을 꺾는 것 같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네가 원망할 걸 알았어. 결국 둘 다 못하고 비서실한테 내 사진만 받아보면서 살았다. 시우가 냉면 그릇을 끌어당기며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면을 자르고 한 젓가락 입에 넣은 뒤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 나중에 보여주세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주 뒤 두 번째 토요일 태준이 약속 장소에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이 분기마다 올린 사진들을 태준이 직접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봉천동 원룸에서 찍힌 돌잔치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과학경시대회 수상식,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우가 앨범을 한 장씩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이 달리기 응원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편 운동장 담장 밖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의 흐릿한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아버지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갔었어. 담장 밖에서만. 시우가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 팀장이 입학식 날 찍은 시우의 선서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6월 말
서진은 관악구 빌라에서 안정적으로 요양하며 정기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매주 토요일 태준과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시우가 돌아가며 골랐고 계산은 태준이 했습니다. 서진은 시우가 아버지와의 식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소연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우랑 보내는 시간이 시우한테 필요했던 거였나 봐. 여름방학을 앞두고 태준이 시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셋이 밥 한번 먹을 수 있겠냐? 시우가 서진에게 전했습니다. 서진은 이틀을 고민한 끝에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그 사람이 셋이 밥을 먹자는데 어떡하지? 선배, 시우를 위해서라면 한 끼쯤이야. 서진이 한숨을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그 사람이 고르는 식당 말고 내가 고를 거야. 서진이 고른 곳은 종로 피막골의 오래된 칼국수집이었습니다. 태준이 아직 전무이던 시절 매주 금요일 서진과 점심을 먹던 곳이었죠. 태준이 식당 간판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진이 이 장소를 고른 뜻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서진과 시우를 향해 태준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시우의 학교 생활과 서진의 건강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칼국수가 나오고 서진이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18년 동안 보낸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이체해뒀어. 이자까지 합치면 13억이 넘어. 이제 이걸 시우한테 줄 거야.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이건 당신이 아버지였다는 증거야. 시우가 갖는 게 맞아. 나는 이 돈 없이도 시우를 키웠지만 이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우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야. 시우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식탁 위에서 18년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놓아졌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태준은 주총 서안에서 약속한 재단 설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재단 이름은 한강미래재단이었고 첫 사업은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설립 기자회견장 뒷줄에 시우와 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18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사회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서진이 시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달라지긴 했다. 엄마가 달라지게 한 거야. 서진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달라지게 한 거다. 10월 유라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둘 다 알잖아. 준혁이가 안정될 때까지 법적으로는 유지하되 각자 생활은 존중하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달 준혁이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호주 가서 요리 배울 거야. 대학은 가야지. 시우 형은 재벌 아들이라는 이름 없이 제 힘으로 서울대에 갔어.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찾고 싶어. 유라가 한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학비는 내 돈에서 낼게. 아버지한테 빚지기 싫어. 태준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라. 11월 준혁이 서울대 근처 카페에서 시우를 만났습니다. 형, 나 졸업하면 호주 가서 요리 배운다. 잘하는 거 하는 게 맞지. 나중에 형 졸업할 때 내가 요리해 줄게. 시우가 처음으로 이복 동생 앞에서 웃었습니다. 기대할게. 겨울 시우의 1학기 최종 성적이 학과 수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시우는 장학금으로 서진에게 겨울 코트를 한 벌 사서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봐. 이런 비싼 거 왜 사? 서진이 투덜거리면서도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울려.
엄마한테는 뭘 입혀도 어울려. 서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18년 만에 서진이 자기를 위해 받는 첫 번째 새 옷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우가 태준에게 문구점에서 산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하나쯤은 아들이 준 게 있어야죠. 태준이 만년필을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수천만 원짜리 펜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 아들이 장학금으로 산 만년필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잘 쓰겠다. 연말 서진의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전 항목 정상입니다. 재발 소견이 없어요. 이 추세로 2년간 재발이 없으면 그때 완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우가 진료실에서 서진을 안았습니다. 야, 병원에서 이러면 어떡하냐. 서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시우가 병원 로비에서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 좋습니다. 재발 없습니다. 태준이 이사회 회의 중에 문자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라. 태준이 서재로 가서 시우에게 받은 만년필을 꺼내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18년 전 서진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처음으로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어 오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시우를 통해 서진 씨에게 전해라. 읽을지 안 읽을지는 서진 씨가 정할 일이야. 시우를 통해 편지를 받은 서진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이 상자를 열고 18년간 태준의 기사를 오려 넣어두었던 바로 그 상자 안에 봉투를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 편지가 열리는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은 그 상태가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듬해 3월 서울대 캠퍼스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2학년 개강을 맞아 교정을 걷던 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우야, 오늘 저녁에 엄마랑 셋이 밥 먹자. 네가 골라라. 네, 아버지. 시우가 전화를 끊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 없이도 여기 섰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시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와 엄마가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우가 휴대폰을 다시 넣고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진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고 태주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새벽 식탁에서 아이를 가르치며 버텼고 다른 한쪽은 서랍 속 사진을 넘기며 후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서진이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건넨 말,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가 시우에게로, 준혁에게로, 그리고 결국 태준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고 서진은 18년치 원망을 내려놓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이 보낸 편지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아닐까요? 완벽한 화해도 완전한 용서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자리에서 한 발짝씩 다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시우가 중얼거린 그 말처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